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안녕하십니까. 명예와 수다 김철중입니다. 네, JYP 박재영입니다.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호흡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사실 김철중 기자가 오늘의 주제를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어요. 야, 이거 한번 하자 이러면서 숨쉬기. 아니 숨쉬기를 주제로 무슨 방송을 하냐 그랬더니 호흡 재활이라는 재밌는 분야가 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호흡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SRC 재활병원 호흡 재활 최정화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RC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최정화입니다. 아니 그 명의를 모시랬더니 의대생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 몇 년도 미스커래요? 나갈 예정입니다. 그걸 또 받아주네 또. 아유, 네. 그 탤런트 최화정 씨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 마 그런 거. 자, SRC 재활병원. 이 무슨 SRC가 무슨 뜻이에요? 그 삼육 리해빌리테이션. 예, 옛날 삼육 재활원 예, 맞습니다. 재활병원 하던 예.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되게 오래된 병원이잖아요. 예, 저희 병원이 재활병원이 1961년에 만들어졌고 그 전에 이제 재단 자체는 장애인 시설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 이제 1961년부터 재활병원을 하고 있는 역사가 아주 깊은 병원입니다. 어디 있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우리 최정화 선생님 지금 얘기한 대로 SRC 재활병원 재활학과 진료과장을 맡고 있고요. 전문 분야는 호흡 재활, 근골격계 통증, 외상성 뇌손상, 척수 손상, 뭐 다네 재활학과. 연대의대 나오시고 여기 특이한 경력이 있어. 이제 교수 임상 교수까지 하시고 서남의대 명재병원에서 조교수 하셨는데. 요거 잘 안 하기도 하는데 그 미국 그 이 뭐죠 이게 그 근전도 전문의 예. 자격증을 따였어. 네. 요거 아주 짭짤한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이력서에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해서 적어놓기 좋은. 이건 예. 한국에서 시험 봐요, 미국 가서 봐요? 미국 가서 시험 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전도 전문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전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지. 소위 말하면 내가 설명해 이거. 그러게. 그게 근전도를 이제 좀 그 양질의 근전도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이제 퀄리티를 이렇게 인증하는 인증의입니다. 사실 전문의라기보다는 인증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같은 그런 시험이 있어서 그거를 2011년에 보고 그 다음 해에 미국에 가서 또 비슷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한 해 지금 재활학과 의사가 몇 명이 나와요? 한 해? 한 해에 100명 100명 좀 넘게. 그 중에서 이 나오고 미국 있습니다. 이 근전도 인증이 따는 사람은 몇 프로? 약 10%? 1%. 1%. 오, 예. 이거 훌륭한. 이게 사실 네. 미국에서는 신경과도 따고 재활학과도 따고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근전도 할 때마다 거의 100만 원씩 받아. 한국은 너무 싼 거야. 한국 얼마 받죠? 14만 원? 10몇만 원 네. 정도 검사에 따라 네. 다르는데. 자, 예. 심전도는 많이 아는데 근전도는 왜 어떤 검사이며 어떤 환자들한테 왜 하는 겁니까? 근전도가 원래는 이제 신경 근육계 질환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뭐 신경전도 검사도 있고 근전도 검사라고 할 때 이게 침근전도 검사 근육에 침 찔러서 하는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경 전도하는 속도를 보기도 하고 그런 신경 전도 모양을 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검사를 포괄적으로 보게 되고 이제 근육의 질환이 있거나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호흡재활 얘기를 해보죠. 일단 호흡재활 뭐 다들 이렇게 생소할 것 같은데 호흡재활이란? 그 호흡재활이라고 이게 표현을 하면은 사실 먼저 여기 재활도 좀 생소하신 것 같아서 네. 호흡재활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활의학이라는 것도 좀 생소한 분야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재활의학과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재활, 그러니까 리해빌리테이션이랑 물리의학, 피지컬 메디슨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보통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장애가 생긴 경우, 그러니까 마비라든지 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장애 자체를 없앤다기보다는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그 최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하는 치료가 재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네. 재활 그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가 호흡재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재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질환, 뭐 폐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근육병이나 루게릭병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호흡근에 약화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호흡곤란이 관련된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한테 인공호흡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핵심이네.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 환자들한테 기계를 이용해서 그렇죠. 기계를 이용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숨을 쉬도록 예, 도와주는 예. 치료가 호흡재활이고. 아니 기계를 이용해서 훈련을 시키지만 숨은 기계 도움으로 쉴 수도 있고 혼자 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흡이 약한 사람들한테 혼자서 못하니까 그런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예를 들 때 눈 나쁜 사람들 안경 쓰고 다리에 힘 약하면 지팡이 짚고 하듯이 그런 보조 도구로서의 인공호흡기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가래를 잘 못 뱉는 사람들한테 기침을 도와주는 기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흔히 이 호흡재활 받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 근육병 환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아예 그 숨을 쉰다는 거는 상당한 근육의 움직임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옆구리 근육이 이렇게 펴줘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횡격막도 늘어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숨 쉬는 게 상당히 근육을 이용한 운동이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육에 힘이 없으면 숨을 못 쉰다는 말이 맞아. 네. 연세대 호킹 예, 연세대 호킹 신영진 씨. 그 예. 집을 갔었어 내가. 취재하러. 네. 예. 근데 그게 아주 이 호흡 재활이 예. 그 현대 의학이 예술이야. 네. 단 1분을 놓치면 안 돼. 네. 1분을 놓치면 죽는 거야. 음. 이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 네. 그 1분을 잠깐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기계가 중요하더라고. 빠지면, 예. 뭐 빠진다든지 기계 넣은 게 빠진다든지 꺼진다든지 예, 뭐 맞습니다. 가래가 그냥 확 쏟아진다든지 막혀다. 그래서 야 이게 호흡재활이라는 게 굉장한 예술이구나. 네. 그러면 루게릭병이나 뭐 근육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예, 드문 희귀 난치 질환이라고 보통 근데 얘기하는 그런 분들만 호흡 재활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넓은 범위로 뭐 쓰임새가 있나요? 보통 저희 폐질환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때 왜 폐쇄성 폐질환 흔히 COPD라고 얘기하는 뭐 만성폐쇄성 폐질환. 예, 천식이 포함되는 뭐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이나 이런 질환도 다 호흡재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확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원래 호흡재활의 그 백미는 일단 그런 근육병, 루게릭, 근육병 이런 경우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되게 이런 병들이 어떤 거예요? 그 루게릭병, 그러니까 각각 다 다른 질환인데 결과적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원인이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생기는 그런 병이라서 이제 좀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전에 뭐 야구 선수 루게릭 이름에서 따온 그 병이고 맨 처음에 뭐 팔다리 힘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음식을 잘 못 삼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다가 이제 결국에는 숨쉬는 것까지 약해지는 그런 병이 이거는 되고요. 그럼 루게릭병은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중간에 아닙니다. 예. 몇 살에 생겨요? 보통 중년 정도가 가장 흔한 걸로 되어 그래요? 있습니다. 예. 젊은 사람도 생기기는 하는데 중년에 이후, 생긴다고요, 루게릭이? 중년 이후이거나 예. 그냥 야구 선수가 예, 야구 다 30대 이후, 유명한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예. 야, 나도 아직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숨 잘 쉬어야겠네. 네. 이게 교통사고나 이렇게 무슨 추락사 같은 경우 해가지고 네. 이 목뼈, 경추가 경추, 예. 다친 분들은 사지마비가 오잖아요. 네네. 그럼 이 호흡 근육도 마비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경추에서 네. 3, 4, 5번이 횡격막으로 가는 신경이 나오는데 그보다 위쪽을 다치는 경우가 이제 호흡 근육까지 마비가 되는. 그러면 경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치면은 예. 이 횡격막도 마비가 되는 거네. 예. 그럼 그래서- 이 사람들도 호흡재활 대상 예. 환자들인 거네. 꼭 해야 되는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는 주로 제일 많이 보는 환자는 어떤 환자? 제일 많이 보는 환자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경추 손상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성인에서는? 예, 성인에서는 그리고 이제 루게릭 환자분이나 근육병 환자들도 가끔 계시는 편이고요. 경추 손상 같은 경우도 호흡 재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1, 2, 3번 손상되신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분들은 말은 하는 거죠. 이 말을 하려면은 목소리가 날려면은 이제 호흡도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죠? 호흡이 필요한데 기관절개를 하고 계신 분이 많아서 그럼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말로 의사소통을 못 하고 입 모양으로 움직여서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야,
이게 보니까 이 목소리도 네. 상당히 호흡에 근거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막 이 불어내는 힘이 있어야 목소리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이유가 이 불어내는 힘이 약해서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나이 들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안 들려서 버럭 소리를 내는 거는 이제 잘 안 들리기 안 때문에 이제 들려서. 그런 거죠. 네. 이런 마비 환자 많이 보는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반정신과 의사 역할도 해야겠네요. 네, 그런 거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못 받아들이는 경우 약간 이렇게 근거 없는 무슨 이상한 치료에 많이 돈을 쓸 것 같아. 속아서. 네, 네, 어? 네. 너 걷게 해주겠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네, 네. 아, 안타까워. 네,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 뭐 몇 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되게 말도 안 되는 액수의 금액을 좀 근거 없는 치료에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보호자분께 이렇게 그거 되게 의미 없는 거다라는 의미로 차라리 기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보호자분께서 굉장히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절실함 때문에 그걸 막 멀쩡하게 생각했다면 거기에 돈을 쓰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너무 절실하니까. 너무 네. 절실하니까 네. 이성이 마비되고 거기에 돈을 몇 천만 원을 쓰는 거야. 네. 참 안타까운 거지. 네. 자, 오케이. 그런 세 가지 이런 경우에 이제 호흡 제어를 시작하는데 자,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 일단 호흡의 정도를 측정해. 여러 가지 측정하는 기준이 있다면은 폐활량 아니면 이제 기침을 얼만큼 세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기침의 유량 기침을 세게 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기계도 있어요? 네, 기계가 오, 있습니다. 신기하다. 네. 어떻게 측정해? 그러니까 이게 데시벨로? 기침을 해보라고 해서 네. 그 공기 양입니다, 사실. 아. 네, 분당 공기 양이라고 아. 측정이 되는데 이제 기침을 해보라고 해서 기침하면 올라가는 그런 아. 도구가 그럼 있어서 무슨 센서가 달린 마스크 같은 걸 쓰고 기침하는 네, 거예요? 기침하면은 이렇게 오. 올라가면은 그만큼 그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자 같은 데다 그러면 그것도 정상치가 있는 거예요? 기준치? 기준치를 이제 뭐 정상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최소한으로 혼자서 가래를 뱉을 수 있는 수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거 맞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에 수업 안 들어갔어. 보통 폐활량을 더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까지는 않아요. 기침 측정이. 굉장히 아날로그 그러니까. 기계입니다. 그래도 기침이라도 할 줄 알면은 다행인 거네. 네. 어? 그 기침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네. 호기력이 좀 있다는 거네. 네. 이 숨을 내쉬는 힘이. 네. 그럼 어떤 사람은 아예 기침도 못해요. 하려고 하는데 힘이 약하니까 그 기침이라고 할 만큼의 그 양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래가 생기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네. 엄청난 네. 이머전시네. 네네네. 어? 뱉어낼 수가 없잖아. 네, 삼키는 거나 뱉는 거나 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폐활량을 측정하고 네. 그러니까 기침의 이제 강도 같은 것도 측정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근육의 힘 같은 것도 측정하나요? 네, 호흡하는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힘의 얼만큼인지 그러니까 흡기 근력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세게 들이마셔 보도록 해서 그 힘이 얼만큼인지 측정하는 기계도 있고요. 그거랑 이제 근력 말고도 저희가 병원에서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산소 포화도 측정, 이제 손가락에 껴가지고 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몇몇 병원 호흡제어를 하는 몇몇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산화탄소 측정인데 이제 그거를 기계를 이용해서 그 호흡에 섞인 이산화탄소가 얼만큼인지 그걸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호흡이라는 게 저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네, 과정인데 그 내뱉는 숨에 이산화탄소가 얼만큼 섞여 있는지를 많으면 못 내보내고 있다는 뜻인가? 그게 쌓이고 많이 있다는 쌓여 있다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못 내보내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나오는 수치가 높으면은 네. 몸에 많이 쌓여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호흡 횟수가 적다는 뜻인가요? 그게 횟수가 적을 수도 있고 양이 적을 수도 있고 예,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소가 모자란다는 뜻인 거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는 건. 이산화탄소만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소는 충분히 들어가는데 그래요? 예, 이산화탄소 배출을 충분히 못하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호흡제어를 처음 시작하게 되는 그 근육병이나 루게릭병 환자들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꾸 이 얘기 들으니까 내가 막 호흡할 때 신경이 쓰이네. 이산화탄소 제대로 내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통 증상 조직의 산소도가 떨어지나?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이제 악몽을 꾼다고 저희가 보통 그렇게 악몽을 꿔요? 예, 아침에 오. 일어나기 힘들거나 뭐 낮에 잠을 뭐 낮에 졸립거나 내가 예. 이산화탄소가 너무 쌓인 것 같아.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낮에 졸려. 전혀 다른 병이지만 코골이가 아주 심하거나 그러면 네. 밤에 그것 때문에 악몽 꾸고 잠 못 자는 네, 거랑 원리는 그것도 같은 건가요? 약간 비슷한데 코골이 같은 경우는 산소 수치가 실제로 떨어지고요. 네, 산소 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게 심해지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갈 정도인 거고 코골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산소가 떨어집니다. 여담에 그런 경우는 이제 케이크에 촛불 잘 끄겠는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으니까 세게 안 불어도 해도 그냥 이산화탄소가 싹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은 도저히 가만히 있다가는 도저히 숨을 못 쉬어가지고 네. 위험하다라고 네. 이제 판단이 되면은 네. 어떤 식의 치료를 합니까? 일단은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아까 그래서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호흡기를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도록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인공호흡기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얼굴 전체를 덮는 그런 걸 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는 기계는 기계 자체도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건 가정용 포터블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그냥 직접 조작하실 수 있을 정도로 조작도 단순하고 어느 정도 기능은 다 유지가 되는 그런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얘기를 했을 때 침습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침습적, 그러니까 목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침습적인 경우가 되고 어차피 이 사람은 인공호흡기 없으면 못 사니까 아예 목에 구멍을 이제 뚫러서 기관절개를 하는 기관절개를 경우. 해서 아주 그냥 편하게 장착시키도록 하는 거고. 안 그러면은 이제 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다른 용어가 없는데 이런 그 먼지 있을 때 쓰는 그런 마스크가 아니라 코랑 입을 다 덮고 완전히 이제 공기가 새나가지 않게 다 밀착되는 마스크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는 게 비침습적인 방법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코에만 대면 안 돼요? 코에다만 대도 되고 마스크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서 코 구멍만 막을 수도 있고 입에만 막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마스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의 24시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심한 사람은 24시간 하고 덜 심한 사람은 이제 밤에 잘 때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안 그러면 낮에 잠깐씩 추가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24시간 사용하는 사람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코만 덮는 마스크로 하고 숨은 숨대로 쉬고 식사는 입으로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압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이? 네네. 양압기랑 비슷하네. 네, 양압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코골이 환자들한테 쓰는 거? 네, 그거입니다. 그러면 그씩 하면서 막 바람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적응 못하고 좀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막 갑자기 나오니까 오히려 숨이 막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산소가 있어요 그러면? 산소 일반 공기 쓰는 거죠? 일반 공기로 합니다. 일반 공기를 강한 압력으로 그냥 그게 압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이제 공기 양 그 볼륨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상황에 따라서 얼만큼의 일정한 양을 집어넣어주는 방식도 있고 일정한 압력을 넣어주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기의 양의 단위는 뭐예요? 뭐 분당 몇 cc? 그냥 이제 분당 횟수가 정해져 있고 뭐 밀리리터, 뭐 500ml, 뭐 600ml 이런 식으로 분당 한 회당 한 회당 한 회당 보통 한 회당 얼마죠? 그거를 이제 그 양을 결정하는 기준을 이제 그 공기 양으로 한다면은 압력이 나오는데 얼만큼의 압력이 나오는지 보통 이제 15에서 20 정도의 압력이 나오는 양을 기준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성인이 그냥 숨 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숨 쉬는 걸 의식하지 않고 들이쉴 때 몇 cc 들어가요? 한 500 미만 400에서 600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00. 보통 1분에 약 20번 12번 정도. 야, 그럼 우리가 공기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네. 마시는 양이 1분에 몇 리터씩. 이걸 물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나 숨 못 쉬어. 이게 공기를 엄청 마시고 있어 지금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압력을 좀 조정을 해서 환자가 견딜만할 정도로 이제 호흡을 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양이 적당한지를 또 모니터링을 해보면서 이제 조절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한번 딱 이제 그런 약간 이 반복되는 검사를 하고 이제 세팅이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대로 집에 갖고 가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들도 호흡이 전혀 없는 분하고 약간 자발 호흡이 있는 분하고는 그 기계 세팅을 다르게 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집에 있는 이런
호흡기도 그런 방식으로 합니까? 그게 약간씩은 조절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발 호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조금 환자가 노력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숨을 불어넣어주는 기계가 약간의 노력을 감지한 다음에 그 정해진 양을 슉 불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인공지능인데 상당히 네, 똑똑합니다. 상당히 똑똑해. 네, 근데 이제 기계가 바람을 넣어주고 있는 동안에 환자는 갑자기 숨을 내쉬려고 한다. 이러면 그게 부딪히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좀 부딪힐 수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기계는 이제 좀 그런 걸 조금 더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가정용은 그 정도로 좀 섬세하지는 못합니다. 환자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충분히 내가 적응할 수 이런 있습니다. 패턴으로 공기가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숨을 쉬어주는 거죠. 네네네. 그죠? 그럼 보통은 밤하고 낮하고는 조금 네. 세팅을 다르게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밤 동안이 아무래도 호흡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다들 잘 때는 좀 숨이 아무래도 의식하지 않고 얕게 쉬다 보니까 밤 동안 호흡 상태가 더 나빠져서 밤을 기준으로 호흡기를 세팅을 해주고 호흡 수치가 좋으면 낮에는 아예 떼게 됩니다. 거꾸로 세팅을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그 얘기 되네. 거꾸로 밤에는 이 자기의 호흡 강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기계 강도는 좀 올려주는 거야. 네. 이게 자칫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네. 않구나. 그 지난번에 왜 그 안구건조증도 네. 밤에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밤에 얘가 잘 거니까 이 눈물 분비를 멈춘다는 거야. 거의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심한 게 아침이라는 거야. 아침. 밤 사이에 눈물이 거의 안 나와서. 네. 하여튼 그렇듯이 이것도 반대인 거네. 네. 그냥 새근새근 잘 잘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거네. 네. 호흡력이 약하게. 떨어진 네. 거니까. 네. 그 기계는 뭐 렌트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야 돼요? 대여가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런 희귀난치 질환 등록이 돼 있거나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원해줘요?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거 진짜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 네, 정말 지원이 필요한데 이제 안 그래도 올해 그 지원 대상이 더 확대돼서 다행이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숨통이 튀었다. 이렇게. 네, 이 기계의 크기는 네. 자기가 뭐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포터블처럼? 가방처럼? 보통은 이제 가방으로 그냥 일반 이제 그걸 쓰는 환자들은 힘이 약하니까 본인이 들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보호자가 들고 이동하기에 충분히 가볍습니다. 이 친구도 학교도 다녀야 되고 뭐 네. 병원도 다녀야 돼. 외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휠체어에, 옆에다 이렇게 딱 장착해서 싣고 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내 옆을 지키는. 내 옆에서 떠나면 안 되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해. 네네. 약간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 이게 고장 나면 어떡할까? 자는 동안에? 네, 이러면 그런 어떡해요? 경우.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아니면 정전이 됐을 때 뭐 이런 이게 경우가 배터리 있다면은, 아니에요? 근데 배터리가 옛날 기계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즘은 다 몇 시간 이상씩 충전이 되고 기계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알람이 울리거나 하니까 바로 기계에 대한 부분을 교체를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뭐 중간 갑자기 고장 나면 난리 나는 거네. 네네. 그거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계가 작동을 못하면은 수동으로 옆에서 엠브백이라고 하는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보호자들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신이 없어서 이제 네. 충전이 안 되는지도 모르고 밖에 외출 나왔다, 네. 방전됐은 경우는 이것도 이머전시네. 네, 완전 응급 상황입니다. 그때는 네. 누군가가 그 엠브로 엠브로 이렇게 옆에서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쭉쭉 짜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대개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종종 병원에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집에서도 그런 사고처럼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 이 환자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것을 뭐 이 인공호흡기만 대여를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옆에 그 간병인 누군가가 네. 24시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그렇습니다. 참. 그 지원을 해줘요? 그럼 간병비 그게 지원은? 활동보조 서비스가 활동보조. 있어서 네. 뭐 하루에 몇 시간 그 중증도에 따라서 뭐 하루에 몇 시간 아니면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예전에 이것 때문에 활동보조는 하루에 뭐 4시간이나 뭐 6시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보호자분은 출근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잠깐 환자가 혼자 계셨던 시간 동안에 뭐 기계가 잘못돼서 사고가 나거나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럼 그 활동 보조인, 네네. 활동 보조인들은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가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기계라든지 그런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거는 교육을 뭐 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이제 그런 환자분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렇지. 하게 그 됩니다. 보호자들한테 교육을 예, 받겠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비용은 그 네.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거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기관절개를 하는 방식이 있고 네. 아주 타이트한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네. 그냥 선택이에요? 아니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네. 겁니까? 그게 만약에 이제 침습적인 기관절개를 하는 경우가 그 연수근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이 목 주변의 근육이 약해서 호흡을 그 기관절개가 없이 못하는 경우에는 기관절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척수 손상 환자분들, 경추 손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이 연수근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사용하실 수 있으면 기관절개가 아예 빼고 이제 마스크로만 호흡을 하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다면 비침습적 방법이 더 좋은 건가요? 네, 만약에 당연히, 할 수 예. 있다면 비침습적인 사회생활하기는 방법을 더 예, 낫지. 훨씬 목소리도 좋습니다. 낼 수도 있고. 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 예. 일단 이게 기관절개하면 목소리가 안 나오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호흡이 떨어졌을 때에 조기에 해주면 네. 그나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호흡을 유지시켜줘요. 아니면 오히려 아예 이거에 의존하는 바람에 그 사람의 네. 호흡 기능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조기에 시작해서 인공호흡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작하면은 남아 있는 폐활량을 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더 이렇게 작아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우리가 일반 성인이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숨 쉴 때 약 500cc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최소한 몇 cc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시는 양 자체도 중요한데 폐로 이제 다 내뱉을 수 있는 그 양을 저희가 측정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정상치를 이제 키랑 나이랑 성별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할 때 정상 예측치라는 걸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그 예측치의 몇 퍼센트 나 이런 한번 식으로 해볼래. 얘기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네, 생각보다 100%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주로 흡연자들이 100%안 나오겠네요. 네. 네. 김 선배는 안 나온다고 봐야죠. 나 담배 끊은 지 오래됐어. 그래도 예전에 피운 것 때문에라도.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끊었으면은 우리- 괜찮으신 겁니다. 최 선생님 해봤어요? 그 폐활량 검사요. 네. 저도 100%는 안 나오고 한 80% 정도 담배 이제 나왔습니다. 끊어요 이제. 네, 끊겠습니다. 아이 잘 받아주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좀 좋아지면은 강도를 조절해서 점점 약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 기계에 의존하는 그 빈도나 시간을. 네,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그 이 질환 자체가 그렇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그 부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아이들은 아이들 잘 따라와요? 네, 그 근육병 같은 경우는 애들이잖아요. 네, 예, 뭐 15살 미만인 경우에도 마스크로 하는 인공호흡기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잘 따라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좀 잘 가르쳐주고 달래야 되고 좀 그렇지만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우리가 굉장히 뭐 의사들도 생소한 호흡 재활에 대해서 아주 근육병 환자들, 루게리, 그다음에 경추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흡 재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일반인한테도 도움이 되는 숨쉬는 법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명예하수다 김철주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1부에서 우리 호흡 재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SRC 재활병원 재활학과 최정화 과장님 모시고 계속 호흡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최정화 과장님 네. 재활학과 왜 했어요? 재활의학과요. 아니, 공부 그렇게 잘했는데 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원하는 과가 재활의학과여서 재활의학과를 했습니다. 네. 재활학과 차석 있죠? 전문의 시험. 네, 차석했습니다. 네. 자,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이 왜 죽느냐? 끝까지 숨을 안 쉬어서 결국엔 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숨을 쉬면은 되는데 일부에서는 약간 그 환자 아주 중증 환자들의 호흡 재활이었고요. 2부에서는 우리 이제 한번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나이가 들면 거의 절반 이상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아요. 이 만성 폐질환을 잠깐 설명해 줄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보통 폐질환을 크게 나눴을 때 한 큰 영역이 되는데 이제 보통 뭐 담배를 많이 피면 많이 생긴다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는 뭐 기도가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이제 폐에 그 꽈리라고 하는 폐 끝에 있는 풍선들이 막 합쳐지면서 공기 주머니가 커지면서 호흡을 잘 못하게 되는 폐기종이라고 하는 그런 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염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그런 만성 기관지염이 있고 여러 질환을 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뭐 영어로 COPD라고 하는데 이 만성 폐질환의 핵심은 잘 내쉬지를 못해서 공기가 점점 쌓이는 거죠. 뭐 리텐션돼서 점점 폐가 커지잖아요. 네네네. 역설적으로. 네, 오히려 호흡을 효과적으로 못해서 호흡을 못해서 공기가 자꾸 남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폐가 점점 커져. 네. 이게 희한한 거죠. 거꾸로. 네. 그런데 숨을 못 쉬어. 네. 이런 경우에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나요?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이런 운동 치료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던 인공호흡기나 이런 것보다 또 그렇죠. 이제 운동이나 환자 교육이나 또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또 잘 못 드시니까 영양이라든지 뭐 우울증도 같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정신의학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하는 게 호흡 재활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호흡 재활이라고 해서 그냥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의 호흡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의 재활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내가 일반적인 질문하면 네. 숨을 들이셔서 내쉴 때 잘 짜주면 되잖아요. 네. 갈비뼈 근육으로, 네. 횡격막으로. 네. 이 갈비뼈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갈비뼈 근육을 강화시키는 숨 좀 제대로 네. 쉬자 그러면서 내가 오늘부터 네. 갈비뼈 근육 강화할래. 마음 먹었을 때. 보통 이제 그냥 의식하지 않고 호흡을 하는 과정 자체가 호흡 들이마실 때 흡기라고 하는데 흡기일 때는 횡격막이 수축해서 수축 그러니까 여기서 힘이 들어가고 호기일 때는 어디에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을 안 할 때 횡격막이 그냥 이제 이완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나가는 게 원래 이제 의식 안 할 때 호흡의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거나 뭐 좀 공기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될 때 뭐 배에도 힘을 주고 갈비뼈 사이에도 힘 주고 목에도 힘 주고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럼 횡격막을 강화하는 운동은 없어요? 그래서 숨을 이제 빨리 쉴까? 그 방법 중에 왜 많이 얘기하는 복식호흡이라고 많이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이제 흉식호흡, 복식호흡 얘기를 할 때 그 복식호흡이 횡격막 호흡법. 이게 저희가 그래요? 재활치료에서 훈련한 횡격막 호흡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환자들한테 훈련을 시켜요. 네네네. 횡격막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안창살 그럼 다들 알더라고. 갈매기살 아니에요? 갈매기살이 맞을 것 같네요. 갈매기살은 좀 이렇게 붙는 부위. 아. 하여튼 안창살이 이제 횡격막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갑자기 뭐 그 훈련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뭐 누워서 하거나 앉아서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가슴이랑 배에 손을 얹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걸 느끼는, 그러니까 복식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게 이제 배 쪽으로 공기가 내려가는 걸 느끼는, 그 가슴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배가 올라오는 걸 그렇지. 느끼는 방법이 그러니까 됩니다. 횡격막을 밑으로 쭉 내려주는 방식. 그 우리 저 헬스클럽 가서 그 PT 받을 때처럼 그런 어떤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손도 배에 대고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여기다 힘을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저희 호흡재활 치료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그 횡격막의 그 힘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 안창살 좀 굵게 해놔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끝까지 숨을 쉬지. 근데 다른 근력 운동하는, 예를 들어서 팔다리 근육을 키우는 거 뭐 이런 것도 호흡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죠. 네, 그 근력 운동 중에 뭐 다리, 팔다리 이런 쪽도 도움이 되는 걸로 왜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사실 운동의 효과로 결국은 되는데, 운동이라는 게 뭐 웰빙 센스, 피트니스가 좋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COPD 환자분들이 운동을 워낙 호흡곤란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의 운동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COPD 환자들은 움직이는 게 싫은 거야. 숨 차니까. 네. 그러니까 숨 차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근육은 점점 약화되고 빠지고, 그러면서 근육 전체가 빠지니까 또 숨 쉬는 게 더 힘들어지고. 네네네.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근육을 쓰도록 채찍질을 해야겠네. 네. 그럼 팔다리 근력 운동 같은 거 시킬 때는 뭐 산소를 좀 더 주면서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강도를 조절하거나 산소 모니터를 하면서 좀 산소가 너무 떨어지면은 산소를 주거나 아니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관절염 환자들이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클리닉에 가서 물리치료 받듯이 네. COPD 환자들도 병원에 자주 가서 이런 네. 호흡 재활 치료 같은 거를 받을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네. 되고요. 이 건강보험 혜택이 작년 12월부터 됐습니다. 야, 작년 따끈- 12월이요? 예, 따끈- 따끈한 3개월. 예. 따끈한 소식이네. 네, 전국에 계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네. 꼭 아셔야 되겠는데. 네. 그러면 그- 예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저렴한 네. 비용으로 이걸 네, 할 수 네. 있는. 그리고- 일주일에 네. 몇 번 가야 돼요? 횟수 제한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 번 할 때 1시간 이상씩 유산소 운동을 포함해서 치료사 선생님이 운동 치료를 하는 게 이제 보험 급여가 야, 됐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훌륭한 나라다. 네. 그래서 이제 COPD가 있고 이제 숨 쉬는 게 불편하신 분들, 네. 숨 차신 분들 건강보험 혜택 적용 받아서 네. 호흡재활 운동 네. 딱 하면 한결 숨 쉬는 게 네. 요것도 이제 숨통에 튀었다고 할 수 있는 거네. 자, 그다음에 가래를 뱉는 훈련도 있어요? 네, 이제 훈련이기도 하고 네. 가래를 이제 그 COPD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라서 큰일 나지. 예, 가래가 이렇게 막히거나 아니면 그렇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네. 그걸 잘 뱉을 수 있게 기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기계까지는 아닌데 뭐 불 수 있는 조그만한 기구 같은 걸 쓰면은 아. 공이 안에서 흔들리면서 기도를 진동을 시켜서 그 가래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야, 그거 그런 재밌네. 기계들이 있습니다. 오늘 네. 안 갖고 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근데 불어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해야지. 네, 연습해야지. 할만합니다. 예. 그거 얼마예요? 나도 하나 사야겠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이제 몇만 원 이 정도 하는데 부는데 내가 불고 있는데 안에서 공기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면서 이 깊은 데까지 진동이 전해져서 없던 가래도 왠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 사서 우리 저 부모님 댁에 하나 놔두려야겠는데. 보일러하고 요거하고 2개 놔두려야겠어. 이거 중독되겠는데 갖고 다니면? 어? 왠지 이거 없으면 속이 답답하고. 네, 그런 가래가 이제 쌓이는 것 같은 느낌. 예. 아, 근데 이거 아주 요긴하다. 그 가래를 못 뱉는 환자들 은근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꼭 COPD 환자뿐만 아니라 네. 그런 호기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거가 필요하네. 그게 호기력이 떨어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써도 이게 못 끓긴 하는데 목에 걸려서 안 나오는 경우가 어떡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보호자가 옆에서 배를 눌러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침 유발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기침 유발기인 기침 기계가 유발기. 있습니다. 예. 야, 오늘 그런 기계를 새로운 사용합니다. 의료장님 많이 듣네. 기침 유발기는 또 네. 뭐예요? 그러니까 기침 유발기라고 하는 게 코프 머신 말 그대로 코프 머신, 코프 어시스트라는 코프머신. 기계인데요. 이름 좋다. 이름이 딱 그냥 네. 뭐 하는 기계인지 네. 알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강한 바람을 넣어준 다음에 음압을 또 세게 걸어서 진공청소기처럼 공기를 싹 빨아들이듯이 입에다 넣고 뭐 기관절에 입에 있는 물고? 예, 입에 마스크 그 공기 안 새는 마스크 쓰고 물을 쓰고? 합니다. 예, 아, 이렇게 쓱 넣다가 세게. 싹 가래가 콱 하면서 나오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맞습니다. 그걸 몇 번 해요? 보통 이제 뭐 한 번 할 때 5번 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좀 가래 좀 석션 같은 걸로 빼주고 또 하고 한 사이클을 하고 뭐 하루에 여러 차례를 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뭐지? 그냥 공기를 넣어줬다가 네, 강한 고기를 약간 양압. 흔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압력으로 음압을 싹 싹 걸어서 빼는 거야. 예. 야, 그 신기하네. 저 깊은 곳에 있는 가래를 실제로 약간 끌어올리는 효과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음압을 그런 것도 걸어주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이제 뭐 때리거나 이렇게 두들겨가지고 깊은 데 있는 걸 좀 떼내거나 아니면 왜 진동 같은 걸로 또 그것도 깊은 데 있는 걸 일단 뗀 다음에 약간 가운데로 모이면 그거를 기침 유발기로 해서 싹 하는 가습기 같은 거 많이 틀어서 네. 습도를 좀 높여놓으면은 가래 뱉는데 도움이 된다. 이건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가래가 말라 있으면 잘 안 나오는 거고요. 폐의 해부학적 구조를 생각하면 네. 환자를 약간 엎드리게 해서 네. 등을 이렇게 팍팍팍 쳐주면 네. 가래가 이 기도 쪽으로 중앙 기도 쪽으로 좀 네. 이동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가래가 차 있는지에 따라 또 자세가 정해져 있어서 복잡하구나. 예, 예, 그렇게 아니, 가래가 어디에 차는지 어떻게 알아?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아, 저분이 알고 보면 영상의학과 전문인데. 아니, 그 엑스레이에서 가래는 안 보이지. 네. 가래는 안 어느 보이는데 이제 부분인지를. 뭐 폐렴이나 네. 어디 뭐 이렇게 얻은 쪽에 심한 쪽을 네. 이제 타겟으로 하겠지. 네네. 그럼 그걸 이제 보호자들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하루에 5번 정도 네. 먼저 여기를 두드리시고 네. 배를 좀 미시고 네. 이제 가래 준비 좀 해놓으신 다음에 요 기계 쓰세요. 네. 아,
그 가래 못 뽑는 분이 집안에 계시면 네. 그 컵 모양으로 생긴 그 고무 네, 고무 컵, 컵, 예. 그거는 하나 장만해 놓는 게 필요하죠. 네, 그것도 그 좋습니다. 공법은 뭐예요? 그 고무 컵은 그러니까 꼭 어른분들이 아니라 아기들한테도 쓸 수 있는 어떤 거예요? 그 컵 모양으로 생겨서 네. 이렇게 손잡이 달린 컵, 두들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손을 오목하게 해서 두드리는 예, 이렇게 거를 두들기는 예, 거를 기구 한 등을? 네, 등이랑 아. 뭐 가슴 앞쪽이랑 이런 아. 데는, 근데 이제 컵으로 두드려도 되는데 컵은 딱딱하니까 네. 이걸 약간 아. 부드러운 재질로 네. 만들어 그래서 일부러 그 두드리는 용으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우리 아버님한테도 이것도 놔드려야 되겠는데. 가래 이거. 컵은 그냥 놔드려서는 안 돼요. 네.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네. 자주 가서 아니, 실제로 그걸 아니, 두드려 요 드려야 돼요. 커피 머신. 기침 유발기. 이거 기침 유발기는 얼마예요? 이거는 가격이 좀 비싼데 비싸? 이거는 네 얼마예요? 이것도 몇 백만 원 뭐 이상 하는 기계이고요. 예, 아니 경험에서 기침 유발기가 사용하는데 뭐몇 백만 원이야? 자 아버님 네. 우리 네. 김 선배가 사드리겠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놔드린다고 이것도 이거 렌트 안 돼, 렌트? 렌트가 됩니다. 아, 그래서 렌트. 월 뭐 2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렌트가 되는데 월 10만 원? 네, 그것도 근데 비싸다. 이것도 이제 희귀난치 질환이나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환자들은 나라에서 지원을 아. 해줍니다. 네. 참 왜 보장성 많이 좋아졌네. 우리 아버님 그거부터 등록하시라고 그러겠는데. 자, 우리 저거 좀 해봐요. 그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람들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호흡 관련 주장들, 네. 떠도는 소문들에 대해서 진위를 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거, 이 아침에 일어나서 크게 심호흡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다. 이게 심호흡이 저희가 원래는 의식하지 않고 얕은 호흡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지만 깊은 호흡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식을 하면은 또 내가 깊은 숨을 쉬어야지 하는데 이제 뭐 정확하게 몇 번 이렇지는 않은데 심호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심호흡을 보통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하거나 하는 걸 그 횡격막 호흡법, 복식 호흡법 이런 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한다면 이게 좀 약간 이완되는 효과가 있어서 안정이 되고 가슴을 팽창시키는 효과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쁠 건 예. 없군요. 예, 이게 나쁠 건 없는 걸로. 그러니까 뭐 꼭 10번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침이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아침에 심호흡. 일어나자마자 심호흡을 한 10번 하면 네. 잠이 깨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심호흡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파라심파세틱 예, 맞습니다. 예, 그 부교감 신경. 그게 예, 이제 자극이 돼서 네네네. 이렇게 이완되는 효과가 네. 있어요. 이렇게 아주 화가 났을 때라든지 네, 심호흡을 뭐, 하면 흥분했을 때 이렇게 네. 심호흡 3-4번만 해도 벌써 확 네. 이제 이완되고 네. 된다고. 그 뭐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호흡법 이런 것도 문서가 있던데 그게 들어보셨어요? 호흡법이라기보다는 제가 들어본 건 아닌데 이제 여기 있었었는데 그런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그 복식 호흡을 하는 과정이 배에 힘을 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얕은 숨을 쉬는 것보다는 에너지 소모가 많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 뱃살이 빠질 수 있는 네. 이론적으로 가능은 이론적으로, 하겠지만 네, 뭐 숨쉬기 증명된 운동이라는, 거는 네. 없다 이런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COPD 그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들한테 왜 빨대 같은 거 네. 이렇게 심심하면 네. 그 빨대를 물고 네. 이렇게 뱉어라. 이렇게 내쉴 때 네. 그 네. 훈련을 자꾸 시키라 아, 뭐 네, 이렇게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약간 네. 훈련법이 그 훈련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대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 없이도 입술을 오므려 가지고 아. 좀 길게 내쉬는 방법, 오므린 입술 호흡법이었나? 이걸 그것도 훈련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입술 오므린 오므리기. 뭐 이런. 그러니까 입술 입구를 좁게 호흡법. 해서 네, 그러니까 영어로 펄스들이 그러니까. 브리딩인데 네. 아, 네,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네. 아버지는 그 코프 머신 대신 그걸로 훈련하시는 걸로. 고가의 코프 머신보다는 요게 해야죠. 입술 조금만 오므리치면 되는데 뭐 굳이 그거를 응? 네. 또 이렇게 팁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호흡 평소에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것들? 사실 그런 올바른 호흡법이랄 게 딱히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뭐 습도가 너무 건조하면은 가습기를 이용하거나 뭐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좋다거나 뭐 식물을 실내에 키우면 좋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도 이런 설명을 드리는데 알고 있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알고 있는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특별히 좋은 방법 말고 네. 나쁜 거. 제일 나쁜 거는 이제 흡연, 담배 피는 거는 그냥 백해무익이죠. 다 아는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 내용, 네. 아는 걸 실천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 왜 미세먼지 나오고 막 그 황사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대처법 하는데 대처법이라는 게 없어. 네, 대처법. 미세먼지가 있는 걸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네. 이제 그 지구과학 논리로 치면은 편서풍 때문에 계속 네. 오잖아요. 그래서 네. 서쪽을 등지고 숨을 쉬어라. 이게 이제 나의 그 황당 꼼수법. 네. 편서풍을 등지고 네. 숨을 쉬면 조금 낫지 않을까? 네. 직접적으로 이제 내가 맞는 건 아니니까. 그 뭐 그래도 좀 아쉬운데 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날 네. 그럴 때는 뭘 하면 좋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마스크 사실 쓰는 마스크를 쓰는 게 그래도 도움이 도움이 된다고는 되고. 하는데 N95 마스크를 그쵸. 써야 돼요. 예, 그냥 일반 마스크로는 미세먼지가 걸러지지 않는 걸로 돼 있으니까. 외출을 상가지고. 예, 근데 결국은 N95, N95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거든요. 얼굴에 자국도 납니다. 그러게요. 네. 예, 물 많이 먹으라는 건 어때요? 물 많이 먹는 거는 이제 그 미세먼지를 물이 이제 붙여가지고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물 많이 먹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건 근거 있는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미세먼지 그 많이 높은 날은 이제 막 그 안내를 하잖아. 네. 아주 그런데 이제 안내 중에서 이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근데 네. 아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다 나갈 이유가 있으니까 나간대. 왜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를? 대한민국에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나? 막 나가 그냥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 덜 필요한으로 바꿉시다 그러면. 네, 덜 필요한. 덜 필요한. 꼭 나가야 할 때만 나가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삼가세요. 이렇게 네. 바꿔야겠네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외출 삼가라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삼겹살은 근거 있어요? 삼겹살 근거 없는. 아, 근거 없고. 네, COPD 환자들도 이제 병원에서 많이 진료 네 많이 아시죠? 진료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열심히 호흡 재활을 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좋아지는 정도가 이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것보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게 상당히 큽니다. 환자들이 그 뭐라고 본인이 숨쉬기가 좀 편해졌다. 이제 움직이는데 숨이 좀 덜 찬다. 진작 예. SRC 재활병원에 올 걸. 네 그렇습니다. 진작 우리 최정화 을 진료 받을 걸.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 있잖아요. 호흡 재활 관련 내용. 네. 그 호흡기 내과 의사들도 다 압니까? 아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이게 제가 얼마 전에 호흡 재활에 관련된 지침서가 발간이 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호흡 재활에 대해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게 2013년 결과에 거의 25%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호흡기 필요한 내과에서도 환자의 4분의 1만 이 치료를 받는다는 뜻인 거죠? 그게 25%가. 병원 중에서 그걸 하고 있는 병원이 아, 25%가 채 안 병원 되는 중에서? 그것도 대학병원급에서도 그 정도기 때문에 호흡기내과 선생님들이 그 네. COPD 관련해서 재활하는 거는 잘 알지. 네. 왜냐하면 자기 뭐 네. 환자들 중에 제일 많으니까. 네, COPD 환자들.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척수 손상이나 이런 이런 것들은 것들에 잘 대해서는 네, 호흡기 내과는 잘 네, 모르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무슨 바람개비 캠페인인가? 그 COPD 아. 환자들 대상으로 네. 이렇게 바람개비 캠페인 같은 네. 거. 숨 잘 쉬기 어, 캠페인. 뭐. 네. 자, 인터넷 보니까 요런 질문도 있어요. 허리띠를 너무 졸라매면 배 근육이 호흡에 활용이 안 돼서 뭐 숨을 잘 못 쉰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사실 뭐 말 자체는 맞는 말인 게 허리띠를 꽉 이제 조여놓으면 배에 힘을 더 많이 줘야 그만큼 횡격막을 내릴 수 있으니까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자, 별 의미는 이건 없는 좀, 걸로. 네, 별 의미 없는. 자기가 불편하면 허리띠를 좀 풀겠지. 네. 당연히- 이걸로 치면 저것도 마찬가지야. 왜 보정 속옷? 뭐 콜셋. 이런 거 네, 있잖아. 콜셋. 그것도 뭐 불편합니다. 엄청나게 졸라야 되잖아. 네. 근데 그거를 뭐 진짜 매일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그 호흡 근육에 문제는 있겠다. 호흡 네.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강도가 너무 낮아질 수도 있겠네. 네. 자, 오늘 그 의사들한테도 생소한 그 호흡 재활 얘기, 그다음에 숨 쉬는 얘기를 SRC 재활병원 최정화 과장님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네, 오늘 최정화 선생님 설명 아주 잘해 주셨는데 이런 거 처음 나오신 거죠?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고 저 사실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왔는데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게 이제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면 숨 쉬는 것도 아주 나이 들어서까지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명예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노의사다에 질문 보내실 때는 나노의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 네이버 포스트에 질문 보내주시고요.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이메일 보내셔도 됩니다. 명수다에서 모셨으면 하는 선생님이나 주제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